요즘에 너무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더운 걸 떠나서 기상 변덕이 너무 심해서 네. 비도 갑자기 오고. 네, 그래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장난 아니었죠. 그 불광천이 뭐 범람할 위기가 있으니 거기 가지 말라고 뭐 그런 문자도 떴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제 홍대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구로동 오니까 또 맑아집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또 이제 구로동에 어디 식당 들어가서 점심 식사 못한 거 하고 나왔는데 장대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 이게 사실 이 정도면 애교지. 다른 나라는 뭐 진짜 폭우에다가 그러니까요. 네. 홍수에다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일본, 독일만 해도 뭐 엄청난 그 산사태까지. 한쪽은 폭우, 산사태, 네. 한쪽은 불. 근데 터키 가면 또 터키가 지금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참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진짜 걱정입니다.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날씨를 계속 만들어낸다면은 결국 인간에게 큰 부담으로 해악으로 맞아요.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을 길이 보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에어컨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선풍기로 대체해야 돼요. 선풍기를 써야 됩니다. 네, 정말 탁월한 방송인이야. 그렇습니다. 예. 자, 보국전자의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 네, 대한민국 최고의 계절 가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국전자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바람이 나오는 짐승형 서큘레이터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바람을 보내는 젠틀한 서큘레이터입니다. 젠틀한 서큘레이터. 달달한 바람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 네. 기존의 AC 모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BLDC 모터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AC 모터는 오래 사용하면 발열이 심하고 소음이 있고 아.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BLDC 모터는 오래 사용해도 발열, 소음, 성능 저하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밀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네네. 전기료도 저렴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만 키는 것보다는 보국전자의 에어젯 서큘레이터를 같이 사용하면 집 전체가 구석구석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쓰지 말라는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앞서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여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방기 사용할 때 역시 에어젯 서큘레이터를 쓰면은 집안 공기를 균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와, 겨울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난방 사각지대를 줄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7월 19일 기준 네이버에서 동일한 모델을 검색해봤습니다. 보국전자의 동일 모델 BKF 3014 DCB의 경우 현재 최저가가 14만 1,480원입니다.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이 그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는 12만 9천 원에 팔겠습니다. 이야. 네,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 BKF 3014 DCB 12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아니 지금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음. 오히려 최저가가 14만 2천 원이 넘어요. 그렇지. 어허. 예. 자, 근데 김용민닷컴은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 네, 그렇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보국전자의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야, 다음 2년 동안. 보통 2년이면 1년인데 2년을 해주네. 2년이면 언제? 2023년? 그렇죠. 그렇죠. 2023년. 아, 그때 내가 목사가 돼 있을까? 내년 저기 살아 있는 것부터 질문하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말이죠. 아 근데 뭐 소리가 안 들려,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요. 예. 네.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오.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되던데? 네. 아 이제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게다가 자유자재로 막 회전이 됩니다, 이게. 게다가 이 정도면은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오, 그래요. 네. 좋겠네 이게. 아 이게 막 잘 돌아가네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저 배송비 간단치 않을 텐데 배송비 무료입니다. 이것도 서큘레이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상품들도 이미 저렴한 가격이지만 배송비도 완전 무료인 네네. 압도적 쇼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 전 제품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사실 좀 더운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바람 소리 들어와요? 안 들어오네요. 네. 아, 진짜 조용하다. 네, 그러면 내가 그냥 켜놓고 그냥 있어야겠다. 네. 예. 이게 보니까 2단으로 틀려져 있었거든요. 바람은 시원한데 네. 소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나요. 예, 그리고 저희 버튼 보면은 무주 구천동을 선택한 무주 구천동이 나오고
설악산 청금성 계곡 그거는 또 이제 그거 클릭하면 그 바람이 또 나오고 아, 그쪽 바람이 이제 나오는. 바람은 다 똑같아요. 백두산 없습니까? 백두산? 기분을 내자는 차원입니다. 네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국전자 에어젯 BLDC 서큘레이터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정상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자회사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일보에는 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 뭐 조선비즈, 뭐 조선닷컴 뭐 이런 데가 속해 있는 이 조선경제I 여기도 이제 자회사고 그리고 이제 5개 전간판 뉴스를 담당하는 디지털 조선일보. 네. 디지털이야. 네, 틀. 디지털 아니고요, 디지털입니다. 예전에 이제 디지털이란 말이 보편화되기 전에 네. 조선일보가 디지털 조선일보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때는 여기도 디지털이라고 했고. 예. 맞습니다. 자회사고 그리고 스포츠조선 여기는 잘 아실 테지만 자회사고 그리고 헬스조선 여기도 자회사고요. 그리고 TV조선으로 불리는 조선방송도 조선일보 자회사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선일보가 만든 자회사가 이름이 조선 NS라는 회사예요. 이 조선 NS인데 NS는 뉴스 서비스 네, 약자이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 조선일보가 만든 자회사가 현재 이 한국 언론의 모든 문제점과 모순의 집약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언론의 미래가 바로 이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언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NS라는 자회사는 좀 이제 폼나게 얘기하면 디지털 콘텐츠 맞춤형 그런 매체이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어뷰징이나 해보자라는 그런 매체. 맞아요.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출범할 때부터 사실 좀 업계가 좀 시끄러웠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디지털 기사에 좀 많이 쓰고 어뷰징 잘하는 이른바 이 분야의 이제 황소개구리들을 이제 조선 NS가 이제 싹 쓸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가영 그리고 한경닷컴 김명일, 국민일보 문지연 뭐 이런 이른바 온라인 어그로꾼들이 싹 쓸려갔는데 이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시끄러우면 기사 쓰는 분들이고 또 포털에 전송하는 기사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기도 해요. 야, 이분들은 뭐 정말 업무량을 보면은 네. 이게 진짜 본인이 쓴 기사가 맞다면은 김용민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AI 생각이 수준 들었어요. 아닙니까 거의? 윤민이 형 페북하듯이 이제 기사를 그렇지. 숨 한 번 쉬면은 글 하나 올라가고 숨 한 번 쉬면은 글 하나 올라가고. 들숨에 쓰고 날숨에 이렇게 전송 예약해 놓는 거 아니야 예약? 뭐 이런 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합류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 조선 NS라는 회사는 그냥 뭐 이제 위키트리, 뭐 인사이트 뭐 이렇게 가려는 거구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조선 NS가 출범한 이후에 포털에 전송되는 조선일보 온라인 기사 상당수가 지금 이 조선 NS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잘 생산이 되고 있고 조선일보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출입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해서 기사를 쓴다라는 거였는데 예. 역시나 이제 출입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는 족족 기사를 쓰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이 조선 NS 소속 기자들의 기사들을 분석을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커뮤니티나 SNS 그리고 타사에서 나오는 기사를 인용해서 쓰는 기사. 그리고 두 번째가 외신 기사, 세 번째가 사건 사고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취재가 아닌 퍼오기가 굉장히 용이한 형태의 기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오보 논란이 가장 많이 불거지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 기자는 열흘간 총 130건의 기사를 썼는데 인용 기사가 65건으로 절반 정도 되고 외신 기사가 19건, 사건 사고 기사가 12건. 그리고 B 기자는 총 89건의 기사를 썼는데 인용 기사가 54건이었고 또 C 기자는 52건의 기사를 작성했는데 인용 기사가 이제 1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NS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 평균 적게는 5건, 많게는 이제 주말을 빼고 계산하면은 15건 정도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어디서 퍼오기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같은 기간에 취재를 한 기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숫자가 또 매우 적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선일보가 이 매체를 만든 이유는 온라인에서 이제 PV나 좀 벌어보겠다 이런 심산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이고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새로운 콘텐츠보다 클릭수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조선 NS에 대한 간략적인 개요고 이제 제가 이 조선 NS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언론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한국 언론이 디지털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외국처럼 이제 디지털에 맞는 기사를 얼마나 이제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그냥 포털에서 많이 읽히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그렇죠.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었어요. 왜냐면은 기자들이 이런 걸 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예, 그 내부적인 기자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디지털 대응을 하고 디지털 팀에서 기사를 쓰는 거를 기자들은 사실 기사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문 조직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신문 아무도 안 읽잖아요. 이제 신문 아무도 안 읽고 지금 손님들은 다 온라인에 몰려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신문 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뿌듯해하고 민 선수 이번 기사 좋았어. 김 선수 이번 칼럼이 살아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온라인 기사 뭐 몇 개 쓰라고 시키니까 이걸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조선일보도 724 팀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724 팀이 7일 24시간 맞아요. 그래서 예. 724 팀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온라인 기사를 생산을 해왔거든요. 한 10명 정도의 기자들이 생산을 해왔는데, 근데 이 724 팀의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른바 이제 어뷰징을. 경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네. 뭐 기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신문에 기사를 써야 뭔가 자기가 이름 날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안 가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조선일보가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사람들이 이 조선일보를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이 온라인인데 여기에 조선일보 신문사가 아니라 이 자회사 기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신문사 내부에서는 조직이 지금 비대하고 또 이제 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은데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주력이 점점 일로 옮겨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신문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민 선수, 김 선수 쓰는 신문들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게 쓸모없고 좀 비대한 월급만 좀 많이 받아가는 큰 이 편집국 조직이 앞으로 이제 대충 온라인 커뮤니티 베껴 쓰는 10여 명 정도의 조직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별것 아닌 자회사 출범 같지만 신문 시장은 이제 종언을 구하는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 퀄리티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좀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대응 중심이 이 조선 NS로 옮겨가면서 NS의 뭐 이른바 이제 스낵 컨텐츠, 가볍게 그냥 소비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생산은 이제 주를 이룰 텐데, 물론 뭐 온라인 대응으로도 뭐 단독 기사를 건질 수 있고 의미 있는 기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루에 10개 이상 쓰는 기사라면 결국 이제 좋은 기사 찾기가 굉장히 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될 거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 NS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인간들이 자회사 기자를 채용하면서 뭐 경력 기자를 뽑기도 했지만 이 경력도 지금 뭐 고용이 완전히 좀 보장되는 건 아닌 걸로 좀 알고 있고 게다가 인턴으로 또 회사를 거의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인턴을 뽑아서 유지를 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인데, 근데 이제 조선 NS는 훨씬 조직이 가벼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아마 기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뽑는 게 앞으로 이제 언론 시장에서는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일보가 얼마 전에 경력 기자를 뽑았는데 경력 기자를 뽑으면서 2년 계약직을 뽑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머니투데이 계열사인 이제 뉴시스, 그러니까 민영 통신사인데 여기도 경력 기자를 채용하는데 여기도 이제 계약직입니다. 기자를 계약직으로. 네, 계약직을 하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 이제 중앙일보가 신입 기자들을 뽑는데 이 신입 기자들을 2달이나 인턴을 돌린 다음에 뽑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난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력 기자까지 완전 이제 트렌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비정규직이 되는 와중에 지금 언론계는 살아남았는데, 이 언론계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노조가 좀 강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인텔리 집단이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노조도 강력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약직으로 경력 기자들을 뽑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언론계 노조도 무너질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아유, 그 뭐 당연한 수순이죠. 네. 네, 그래요. 아니 뭐 진짜 대학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정년 트랙 교수가 매우 많습니다. 멀쩡하게 교수인데 예전엔 전임 강사만 해도 뭐 어우, 그 정도만 그냥 해도 정교수로 그렇죠. 이제 인식이 됐는데, 네네. 근데 요즘에는 뭐 교수만 돼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해도 비정년 트랙인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장 혹은 뭐 총장한테 덤비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기 양심의 기초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언론인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내가 말 잘못했다가 보도 잘못했다가 내가 큰코 다칠 수가 있다. 내 직을 상실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 공포가 있다면은 어떻게 양심에 기반해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또 기자가 일종의 어떤 그 기능이 돼버리는 기사 쓰는 기능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은 필연적으로 이제 언론 컨텐츠의 퀄리티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한국 언론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과정에 놓일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이 조선 NS가 지금 상황이 또 웃긴 게 지금 뭐냐면은 조선 NS가 조선일보에 기사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NS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 조선 NS의 회사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조선 NS라는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내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 기사를 내는 거죠. 닷컴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조선닷컴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조선 NS의 기자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김영란법 대상이 이제 언론인인데 언론인이 되려면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야 돼요. 언론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기사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 그래요? 이 조선 NS는 조선 NS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런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런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신분이 언론인이 아니네? 언론인이 아니지만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마 그냥 조선일보라는 바이라인으로 나갈 거예요. 허허. 야 꼼수네. 완전 꼼수인 거죠. 완전 꼼수네.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언론중재위원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 NS 기자가 쓴 기사가 문제가 됐다.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기사를 쓴 기자나 그 기사를 데스킹한 데스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조선일보 관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지. 네. 조선 NS는 이게 정기간행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중재위를 만약에 걸었다. 네. 누가 나갑니까? 조선일보의 홈페이지 책임자가 나오겠죠. 아니 근데 언론중재위 출석 대상을 보면 네. 차장급 이상이 무조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조선일보 차장급 이상이 나가겠지. 뭐. 경기획실 차장급이 나갈 수는 없을 텐데 왜냐하면 기사 편집국과 관련된 기사에 최소한 데스킹 담당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차장 이상급을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중재위 네. 쪽에서는 출석할 수 있는 자를 그게 뭐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중재위하고 좀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 조선 NS는 언론이 지금 아닌데 기사를 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조선 NS는 언론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 NS는 네이버 포털과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조선 NS가 쓰는 기사가 포털에 전송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되는구나. 그냥 노출이 되고 있어요. 조선닷컴 야 이거 뭐 하청 공장이구나. 그런 셈이죠. 뉴스 하청 공장. 맞아요, 하청. 그러니까 도급인 거죠, 도급. 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일을 조선일보 온라인 대행 업무를 그쪽에서 아예 맡고 그냥 거기서 기사를 생산하는 건데 여기는 기사를 생산하면서도 이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양아치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사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이제 편법을 쓰는 거 아닌가. 어찌 이게 좀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선구자적 그 근데 아마 이렇게 계속하지 않겠어요? 아, 이게 그- 책임성도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흔히 말해서 페이지 뷰가 증가하게 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또 벤치마킹 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한번 제휴가 되지 않은 계열사의 기사를 조선일보 디지털에 실었다가 한번 걸렸어요. 네, 걸려가지고 이 네. 포털에서 48시간 노출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그 정기간행 그러니까 언론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받았던 건데 남의 기사를 가져 우리랑 제휴도 안 된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 가지고 너네가 우리 제휴 이름으로 해 내보냈으니까 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생산 기사가 더 많아지겠죠. 남의 거를 갖다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PV도 늘어나고 막 그러겠죠. 자회사의 PV도 늘어나고 그렇게 이득을 얻었는데 뭐 어쨌든 이게 꼼수니까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조선 NS는 이 제휴평가위원회 규정상 그게 이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가져와야 되는데 조선 NS는 언론사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언론사로 등록이 안 돼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있는 거죠. 네? 조선닷컴 기자 바이라인을 써서 지금 조선일보의 완전히 온라인 기사 거의 대부분을 쓰고 아사리판이에요. 있어요. 이거는 뭔가 사내 하도급이지 사내 네, 하도급. 포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기준이라든가. 포털에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 수 있나? 힘없는 저 민중의 소리 이런 데나 그쵸. 끊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털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딴 방법 없어요. 이거 뭐 좌고우면할 것도 없고 좀 방법은 단순하고 선명하게 가면 됩니다. 왜 그렇게 고민들이 많은지 좌고우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조선일보가 이런 꼼수 뭐 편법 좀 이런 취지의 지금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법에 이제 구멍이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포털을 뭐 이대로 둘 수도 없다라는 얘기도 지금 많은데 여기다 지금 구멍까지 발견된 상황이니까 이제 빠르게 지금 이거를 메우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판을 뒤집어 엎든지 이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에 신문협회 이런 데 눈치 보는 아니 누가 조선일보를 건들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환장한 일입니다. 뉴스 재평가위원회 이런 데 회의를 갔다 온 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회의가 정말 난장판이랍니다. 예. 아니 이게 민간 영리업체의 영업으로 인해서 우리 여론이 좌지우지된다 이러면은 공적 개입을 해야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관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권력이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폼으로 대통령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 정말 관료 사회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대로 방치하냐? 좀 한번 좀 해봐 어떻게든. 물론 이제 뭐 정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상규에 어긋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죠. 자 다음 그럼 관료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관료 사회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냥 보기만 하고 엄중하기만 하고 지 이미지 관리만 하고 뭐 이러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돼봐야 세상이 달라질 게 없어요. 더 악화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로 특정이 되나? 특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떡하지? 아, 특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더 놀라운데. 특정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분노의 근원은 관료들을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국회에서 합의해도 국회에서 결정해도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총리가. 그리고 저기 현 정부 초대 부총리는 야권에 기웃거리고 감사원장도 야권에 기웃거리고 검찰총장도 야권에 기웃거리고 뭐냐 이거야 뭐냐 이게. 지금 타 방송사에서 예. 김용민 PD를 씹고 있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서? 타 방송사라고. 타 방송? 아마 지금 뭐 그 뭐야 그 워룸 뭐 그런 거 그죠. 이동영. 이동영 방송에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50만도 안 되는 것들이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지금 그런 댓글을 달아요. 예, 예. 이동영이 김용민 씹고 있음. 50만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가서 전해주세요. 50만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분다고 한마디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안 끝낸다고 뭐라고 하나 보다. 9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예. 자 국물 없는 기자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